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말 금방 정리된다의 주어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두고도 이 주어는 이제 적어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적어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를 두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후보다. 원희룡 전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역시 당내 갈등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도 공방이 많죠.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명락대전까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세웠던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역시 이 논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 이른바 찐찐클럽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쪽 손에 이렇게 또 들고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못했는데요. 오늘 뉴스 썰기를 만든 이성대 기자는 휴가 중이고요. 어제 하셔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뉴스 썰기는 백마탄초인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늘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마를 타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죠. 네, 저기 행주산성. 행주산성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 또 누구죠? 네,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폭발하면서 큰 화재를 낳았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당초 담뱃불로 인한 사고라고 했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권은 여권대로 황교익 씨가 갑자기 나와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 때문인데요.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야권은 또 당대표와 유력 후보 간의 갈등이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거시기 이후에 최대 난제가 됐습니다. 거시기가 뭔지는 누구도 몰라 이랬는데 지금 저거가 과연 뭐냐. 네. 예, 저거가 뭐냐를 두고 놀아야 되는데 우선 강정 아나운서의 브리핑을 보고 저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가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의 핵심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자,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어제 원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정리된다는 발언을 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당내 갈등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어젯밤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장의 주어는 바로 저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 저거를 두고 다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원 후보는 윤석열 후보, 이 대표는 당내 상황이라는 거죠. 여태껏 무한대명세 대표격은 거시기였습니다. 다음 형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수도 의원 좀 거시기 해주시고요. 오케이. 거시기 하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니 그 시기가 그 시기지 뭐 시기겠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저거, 제1야당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주어는 있다, 저거로 잡았습니다. 발음이 자꾸 저거 그러니까 따거처럼 되기도 하고요. 저거죠, 저거. 예, 일단 저거 곧 정리됩니다가 앞서 브리핑에서 봤듯이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말입니다. 저거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 두 가지의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거는 1번 윤석열 후보다, 원희룡 후보의 주장입니다. 2번 당내 갈등 상황이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객관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를 답안지를 쓴 학생이 될 뿐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참 이런 답안을 써야 될 상황이 올 줄은 몰랐는데 예. 참 깝깝하네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느낀 감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도 보면은 앞부분은 저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쪽은 확실히 윤석열 후보 쪽을 말한 것 같고 예. 근데 그 이어서 저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원희룡 지사 이야기는 원희룡 후보 이야기는 그게 저쪽 이야기에서 바로 저거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측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이준석 대표 주장도 들어보면은 영 틀렸다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쟁하자 보면 계속 재밌게 가긴 갈 것 같은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예. 이게 뭐 당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언제 우리 당이 이런 가십성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는지.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죠. 아마 저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거는 그게- 이건 해결돼도 그게 저건 어렵다. 저건 어렵다. 윤석열 측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갈등 중에 둘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이다라고 결론 나기가 어렵고 양자의 주장이 계속 충돌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원희룡 지사의 생각에 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쭉 흐름 자체가 계속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면서 문맥이 이어오면서 왔었고 실제로 두 사람은 과거의 정치적인 인연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죠. 사실 바른 정당에서도 같이 했었고 또 정치적인 지향들이 같아서 같은 정당을 같이 왔던 사실 선후배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요. 후보가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편히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원희룡 지사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나 아니면 당내 사람들에게 그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겼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대화의 지점이었다라고 봅니다. 명확한 상황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그 저번에 한번 그 통화 녹음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통화 내용이 내용이 녹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녹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 건을 보면 동일한 핸드폰을 썼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개인 간의 통화를 녹음한다. 이 대표는 모든 게 자동적으로 녹음되는 앱을 깔았다. 그 휴대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본인의 그 해명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도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저는 부분은 제가 팩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번에는 유출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통화 녹음을 늘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나는 자동 녹음을 한다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얘기한 바 있었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은 유출된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출된 녹음 파일이 없다가 정답이라는 자기가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통화를 녹음했다는 거예요. 녹음한 건 인정했고 다만 본인이 그걸 유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문건 정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통화는 녹음이 돼 있지만 그거를 문건을 정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오는 지금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의 세계에서는 기록할 말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사실은 비밀의 언어와 대화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상호 양해하면서 사실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녹음을 하게 되면 각자의 말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그로부터 나온 위험이 이번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윤석열이 아마 지지율이 40%에서 30%가 붕괴되면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그 연유는 바로 그 전후에 나오는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라는 측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문맥이 없었으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데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지사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예.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두 사람만이 아는 거죠. 어감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면서. 뭐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원희룡 후보가 해석한 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문맥들을 감안하면은 원희룡 후보의 그 추정이 더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도 처음에는 그 녹취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믿었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믿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나는 이준석 대표 저 해명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또 해명을 한 거 보니까 직원이 그 업무상의 실수로 그게 그 유출이 됐다. 녹취록 유출이 됐다. 또 이렇게 그걸 해명을 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통화 녹음을 그대로 들어서 적은 녹취록이 유출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자꾸 물어오니까 주요 내용을 본인이 얘기해줘서 직원이 그걸 정리한 문건이 아마 유출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통화 녹음한 것은 존재하는 사실인 거죠. 그 이제 발언을 정리하는 거하고 녹취라는 거는 그렇게 주고받는 사람의 이게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거거든요. 예. 그걸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발언 요지는 그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녹취록이 그냥 실수로 유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워딩을 풀었다라는 의미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자동으로 녹음되게 한다는 시스템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로서는 그 빨리 시스템 중단시키고 아니면은 그 상대방 통화할 때 이 자동 녹음됩니다라고 알려주기 사전 예고를 해줘야죠. 예의입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이게 사실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이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있죠. 네. 예. 그거 그냥 기능 끄면 되거든요. 예. 사실 기자들도 예전에 이제 취재원들과 전화할 때 예. 이거를 뭐 녹취 파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이 취재원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려고 녹음을 많이 자동 녹음 기능을 쓰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저도 예전에 잠깐 썼다가 또 불편하더라고요. 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끄긴 했는데 예. 그렇게 그래서 또 쓰는 사람도 그런 좀 측면에서 종종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보기엔 저기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출발은 그 원희룡 지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통화하면서 했던 말 속에서 갈등을 더 증폭시킨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대편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의 이 전후 맥락과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던 상황이라면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걸 좀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간에 녹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전화 잘 안 합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 정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 그다음에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여러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뭐 김영진 의원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전화할 조혜진 의원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화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우리 이 무대가 예. 검찰 수사 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 법원에 재판 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받을 때는 포렌식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꼼꼼하게 다 확인해야죠. 근데 이건 정치 무대거든요. 자기 주장했으면은 주장한 걸로 끝나야 되고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하고 예. 끝나는 것이고 이거를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이라고 해서 AI가 뭐 풀었다고 해서 공개한 것 자체부터가 이 정치 무대란 걸, 정치 장이란 걸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무슨 뭐 조사받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법원도 아닌데 그걸로 풀면은 그러면 풀어서 AI가 푸른 거 가지고 공개하면은 다 해명이 됩니까? 다 본인 주장이 다 동의가 됩니까? 다 납득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는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그 원희룡 후보는 아예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 전체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계속 이 공방이 이어지는 건데.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공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말에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냥 평가를 받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100%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 각자 주관이 있고 평가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기왕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으면은 아예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난 여기서 딱 끊는다. 내가 내 말을 안 믿어도 좋다라고 예. 책임지고 딱 끊든지 아니면은 그냥 녹취를 전체를 풀어서 이 당원들은 국민들이 듣고서 그렇다고 그걸로 클리어는 안 되겠지만 결론은 안 나겠지만 각자 보고 듣고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걸로 끝내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공개하는 게 녹취록이 아니라요. 그 통화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말은 예.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감의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의미로 흘러왔는지를 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 경우는 전체 녹취록의 이 글이 아니라 그 음성 언어로서 파일로서 들어보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당 지도부와 그 당원들한테 판단을 맡겨서 클리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거의 이준석 강도도 대표의 정확히 들어야 리스크가 되죠.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 1cm, 단 한마디, 단 한 치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는 조금 당대표가 선수들을 배려하면서 예. 조금 양보해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단 1cm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쟁과 싸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판이 큰 판으로 전환돼서 윤석열, 원희룡, 이준석 간에 심각한 갈등 관계를 만들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취를 풀어가지고 국민들이 들었더라도 국민들을 듣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결론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원 후보 생각이 맞은 것 같네. 어떤 사람은 뭐 그 이준석 후보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네라고 되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사실이 뭐야라고 파고드는 일은 그걸로 이제 끝날 사실 것 같고. 거시기는 거시기의 세계에 맡겨놔야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 저거 이것도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 적어도 거시기랑 한 통속 아닙니까 원래?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이게 검찰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또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이런 그 검투사 게임도 아니고 정치거든요. 한 식구고 같이 공존하는 여야도 공존 이야기하는데 이 당에서는 공존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거고 자기가 그 공존의 이 틀을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나 우리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 모아야 되고 밖에 있는 힘도 다 모아야 되는데 밖에 같이 할 분도 퉁 쳐버리고 또 밖에서 들어온 분도 또 이렇게 하고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가 뭔지를 예. 다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원희룡 후보가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좀 얘기를 또 들을 예정이고요. 예. 오늘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처음엔 잠깐 공개했다가 예. 바로 시끄러워져가지고 예. 비공개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분위기가 어땠으면 가셨어요? 좀 뭐 안 좋았죠 많이. 그러니까 오늘 의총의 의제는 그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이었고 말 그대로 누구 표현대로 잔치였거든요. 뭐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받고 뭐 덕담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경선과 준비위원장 맡고 계신 서명수 의원님이 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요지는 우리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 이준석을 왜 흔들면 안 된다. 왜 흔드느냐. 이랬더니 이제 시끌시끌해가지고 딱 그걸로 끝났으면 뭐 그걸로 뭐 예. 내려치워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한 4분의 저 포함해서 4분의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누가 지금 당을 흔드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흔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누가 지금 당을 흔든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한 두세 분이 이 대표를 많이 성토를 하셨고 예. 저는 뭐 성토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 대표 체제가 안착을 해야 되니까 실패하거나 뭐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비대위로 가야 되느니 뭐 탄핵을 해야 되느니 이러면은 경선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본선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선택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대표 체제를 어떻게 안착시키고 성공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이 대표 본인부터가 좀 자성하고 자중자애하고 또 우리 원내 지도부도 이제 또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중진들도 나서서 이제 갈등이 있으면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정치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예. 무슨 뭐 저 도덕 교과서 이야기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설계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경선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선관위를 띄워서 중립적인 선관위원장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를 구성을 해서
그 선관위에서 후보를 등록을 받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두 번을 설계해 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 사단의 증거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김태호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예. 즉 31일 날 컷오프로 하기로 했는데 그 열흘 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럼 만약에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등록도 안 하고 경선 토론을 한 다음에 사퇴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도 자체가 이런 분란을 야기하게끔 이준석 대표의 설계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즉 그것은 이 경선을 준비해 나가거나 이런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적돼 나가면서 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나가는 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거, 토론 배틀, 뭐 대변인 선출할 때 나는 국대다 이런 스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사실은 경선을 이끌어나간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수했다. 이준석 리스크화되고 리스크로 좀 왔다라고 보면 보는 거죠. 옛날에 제 기억에는 경선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경선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했죠. 민주당이 기획단이죠. 실무단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무적인 이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지면 그 이제 넘겨줘 가지고 하는데 준비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거창하게 달아버리니까 이게 권한이 많이 실무적인 일을 충실해야 되는데 권한이 많이 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대표 주문도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뭐 본인 뜻은 뭐 선의로 기존에 우리 당 후보들, 당 내에 있던 후보들을 좀 띄워야 되니까 하는 그런 선의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경선 준비위원회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데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 토론회를 붙이면 토론 자체가 경선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발언 중에 이거는 정책 토론회는 경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선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후보 등록도 안 한 분들을 갖다 다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 후보 등록 안 한 분들 중에 참여 안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준도 뭐하고 저런 것들이 이런 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님이 확실히 객관적이신 게 조혜진 의원님은 최재형 캠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커지면 그냥 저 같은 소인배가 보기에는 옆에서 재밌게 구경하시면 되는데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역시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니까. 역시 객관적이십니다. 시청자 의견의 시청자들의 저거에 대한 해석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땡님께서는 저거는 누가 들어도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했고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K땡님께서는 저거는 상황 정리를 뜻한다. 색안경 끼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레땡땡땡님 저거가 윤 후보도 이 대표도 둘 다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거가 30년 만에 지금 가장 핫한 단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늘 거시기만 주목받았는데 저거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사적인 대화라면 사적인 대화인데 원희룡 후보가 이걸 왜 공개했냐? 혹시 저희가 있냐? 라는 물음도 나오는데 하태경 후보의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각 대통령 경선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을 박살내더라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의도입니까? 사적인 대화라고 하면 또 사적인 대화일 수 있고 내용 자체가 당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가 관련된 문제라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부터 이 대표와의 대화 중에 조금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왜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좀 의아스러운 생각을 좀 축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전당대회 때는 원희룡 당시 지사가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적극적인 지지자였거든요.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바람 불어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고 보면서 그 당대표가 된 이 젊은 30대 영선 이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의아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일련의 이제 발언이나 이 예. 사태들을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총에서도 그렇게 막 폭발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선의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원희룡 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같은 집안이었죠. 같은 집안이었고 정치적인 그 길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당대표 선거 때도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밀었죠. 근데 그러면서 쭉 이 시간을 보니까 한 달 정도 전후에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나 경선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를 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윤석열의 입당을 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입당 이후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을 이끌어가는 이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냥 그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투쟁을 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전 누적되어 왔는데 예. 본인에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특혜를 달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당시 녹취록을 봐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닌데 당대표가 경선을 이끌어가는 그 공정과 프로세스가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아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후보가 되든 말든 우리 국민의힘 당의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가져가게 되면 아마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원희룡 후보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분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예. 우리한테 그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폭넓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럼 우리도 그에 이제 돕겠다. 도와주고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거 말하자면 좀 당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또 이 대표가 좀 실수나 시행착오를 안 겪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좀 잘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대표는 그 국면에서 또 윤석열 후보를 약간 디스내고 예. 그러면서 그 원지사를 살짝 이렇게 좀 원 후보를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그 하는 듯한 마치 이제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예. 윤 후보는 좀 떨어지고 원희룡 후보는 좀 올라가는 듯이 사실 AI가 써서 그 지사님인데 이사님으로 녹취록에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예. 해서 예. 이사님은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가 워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는 그 원 후보의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가지고 예,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미숙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조언 부탁합니다 하고 큰 틀에서 대화를 하고 이제 결론을 꺼야 되는데 그 국면에서 또 이 후보 디스하고 이 후보는 또 이렇게 예. 이렇게 거기서 더 원 후보가 그렇죠. 이거 좀 본인이 문제가 이제 제가 있다. 보기에는 그래도 뭐 잘 봐달라고 내 지금 뭐 대표한테 뭐 통화한 것도 아닌데 예. 당 걱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도 폭탄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폭탄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국민의힘만 저희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요 정도로 대표의 리더십이 유력 대선 주자 또 오늘 같은 보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충돌이 돼 있는 셈이잖아요. 지도부가. 예.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은 체제 위기가 올 수 있죠. 오늘 의총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도 지금 불불 끓고 있고 예. 오늘 의원들 그 의석에 앉아 있던 의원들 반응에서 바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런 다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 앞에 나가서 그 말씀하니까 다들 박수치고 뭐 그런 공감을 표현하는 분위기를 보고서 거의 뭐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일선에 있는 당원들과 당 지지자들이 며칠 전부터 문자를 계속 보내와요. 이거는 상당히 좀 험악하게 보내옵니다.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이 어떻게 찾아온 정권 교체 기회인데 당 대표가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무산시킬 수 있나? 이 당대표 이준석 때문에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렇게 가능성이 떠내려가도 되냐?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냐?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빨리 당대표 바꿔야지. 뭐 이런 울분과 분노를 막 쏟아서 와 보내요.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또 이 우리 당의 분 바람 때문에 우리 보수 정당 당원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라든가 또 반문 진보라든가 호남의 또 일부라든가 2030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당하고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민심의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이 대표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 체제가 만약에 탄핵을 당하거나 유고가 생겨버리면 그 민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고 경선도 그래 되면 제대로 못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대표 체제가 안착하고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잘 거죠. 수습이 돼야 된다. 예. 그 외곽에 지금 그래서 예. 전문 비대위원장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누가 또 이전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호시탐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윤석열 총장한테 참고 기다려라.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나중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후보 선출되고 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예. 빨리 올지도 모르겠어요.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컴백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야구에 김용진 의원님인데. 항상 오승환이 구원투수로 항상 9회 말에 나오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만 계속했는데 예. 불리하시잖아요.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수류탄 좀 던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두 번째 주제 강재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친일 공방으로까지 번진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일각의 내정 처리 요구에 황 씨는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황교익 씨 논란이 명락대전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황 씨는 이낙연 캠프의 친일 프레임에 크게 화가 났다며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낙연 후보 일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 논란이 경기도발 인사 논란으로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은 인사 문제는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캠프 차원에서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보훈 인사 의혹이 쟁점이었죠.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과 도민 의견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내정을 철회하자되 그대로 밀고 가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일각에서 나온 황교익 리스크라는 평가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대선을 흔드는 맛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청문회까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 황교익 씨의 얘기입니다.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건가요? 저는 황교익 씨가 예. 조금 더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신청을 하고 예. 3명 중에 1명으로 지명을 받아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진중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뭐 전혀 모르는 경기도청의 인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온 입장이라 입장을 말씀드리면 진중하고 자기가 왜 지명을 받고 대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발언은 그 수위를 벗어나는 발언이었다. 오늘 송영길 대표는 금도를 벗어났다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황교익 씨의 수위를 말이. 벗어났다. 예, 수위를 벗어났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미 사장 임명됐네요. 내 권리 포기할 수 없다. 예. 뭐 누구도 나한테 내 권리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냥 후보로 내정됐을 뿐인데 벌써 권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후보로서의 권리는 이제
자진 사퇴를 안 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저기 우리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등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빨리 그만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참 의아한 게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정치인들도 안 쓰는 그런 섬뜩한 표현들을 쓰는 걸 보고. 그렇죠. 저도 이 표현이 맛 칼럼니스트 하면은 상당히 좀 세련되고 우아하고 문화적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맛 문화 뭐 음식 문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뭐 문화적이지도 않고 세련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입맛을 이게 맛을 제대로 감별하려면은 이 입이나 혀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거친 분이 어떻게 입맛을 그동안 감별하고 오셨는지 예전에 백종원 음식 맛을 감별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종원 씨의 이제 설탕 논란, 백종원 씨와의 논쟁에서 설탕 논란, 단짠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글은 뭐 단짠의 4단계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그 상당히 커져나가고 또 공직사회 자체를 그 개방형으로 많이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을 했지 않습니까? 즉, 그 정식 공무원 코스를 밟아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이 기여에 더 적합한 사람을 외부적 전문가로 넣는 행위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성공한 예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료주의가 오는 폐해들을 극복하는 또 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일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저는 정말 관공서 사장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차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영만 식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는 좀 넓게 보고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교익 씨도 저는 그런 견지에서 저는 그런 인문학적인 식견과 칼럼니스트의 내용을 보고 아마 추천이 돼서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하는 여러 가지의 행위와 말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여론과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이 저희 권리 못 내놓겠다고 저렇게 그냥 또 철밥통 같이 딱 붙들고 있는데 이 지사님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백종원 씨 이야기 딱 나오니까 딱 이제 비교가 돼요. 백종원 씨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띄웠는데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백종원이 같은 사람 대통령 하면 좋겠어라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이랬는데 저분은 보니까 벌써 뭐 임명도 안 된 자리 벌써 자기 자리처럼 이야기하고 뭐 내 권리다 이야기하고 하는 게 참 비교가 되고 그 이재명 후보께서 좀 전에 나는 저분한테 신세진 게 없기 때문에 저분을 임명한 게 그 내정한 게 보훈인사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임명되는 순간에 이유가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형수 욕설에 대해서 딱 그냥 아무도 방어를 안 해주는데 본인이 그냥 그 호의 무사처럼 딱 나서가지고 그 발언을 이렇게 대놓고 방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워낙 말씀을 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딱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내가 보답한다는 걸 보여주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재명 지사와 2010년부터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만나오고 또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고민해왔던 과정이지만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고요. 특히 저는 황교익 씨가 그동안에 어떤 그 변호를 했는지 저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저도 경기도청에서 저분을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발표했을 때야 저분이 됐어라는 걸 알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되거나 그걸 가지고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그리고 왜냐면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발언을 했던 부분들이 2018년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고 뭐 저하고도 그렇고 우리 캠프에 있는 어떤 누구하고도 연관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임명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분이 아마 자기의 그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2017년에 우리 부산시에 있었던 서병수 시장에 있었던 페스타에도 같이 준비위원장으로 예.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끝났던 그런 예를 좀 잘 들면서 인사청문 요원인 경기도 의원들에게 자기의 그 소명과 능력을 설명해 나가면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단계를 제가 보기에는 전 생략하지 않았나. 너무 많이 나갔다. 일단 뭐 경기관광공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도 찾아보니까 예산이 한 400억 정 가까이 되는 나름 큰 기관이더라고요. 뭐 절대 작은 기관은 아닌. 사장의 보수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수치로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근데 말씀 못 드리겠네요. 내정된 상태에서 지금 막 쏟아내는 이제 발언들 지금 막 그냥 정치적인 발언들 특히 뭐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데 내가 주력하겠다라는 이런 살벌한 섬뜩한 정치적 발언들을 보면은 그런 정치적 자질을 이게 딱 캐치하고 발탁하신 거 아닌가 이 살벌한 전투판에서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쓰시는 말로는 네. 관광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저분이 보니까 그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민 그 부위원장님께서 예. 친일 비판을 하실 때 좀 자격과 능력 항상 거기에서 제기하는 얘기가 품격과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익 씨를 판단하고 평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황교익 씨는 과거에 친일 논란에 있었고 그다음에 오사카나 도쿄의 관광공사 사장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거기도 제가 보기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대한해협이 상당히 넓은데 예. 그 해협보다 더 넓게 넘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황교익 씨가 그냥 또 그걸 갖다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로 이 비화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일파만파가 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경민 의원님이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요. 벌집을 건드린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이 그런데, 예. 우리 당을 대해서는 뭐 맨날 뭐 친일파 후손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친일파 후손이 누가 많은지 한번 따져보자, 한번 까보자. 민주당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친일파 후손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 논쟁 가지고 민주당끼리 네가 친일파야, 네가 친일파야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참 이런 장면을 볼 날도 오는가 예.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분은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면서 그 우리 한식의 원류가 일식이고 일식에서 우리 한식이 왔고 한식은 일식의 뭐 원류 그 이류 그 아류고 뭐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음식 맛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본인이 그렇게 정통한지 저렇게 유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뭐 저기 음식하고도 관계없는 뭐 복장 가지고도 이 예. 저기 그 연회용 연미복 이런 거를 갖다가 일본이 만드는데 영국이 따갔다 이런 주장을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근거도 없는데 자꾸 일본을 내세우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친일파들이 그래 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거죠. 표현들은 좀 너무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것 같아요. 연미복 입었으니 친일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회 좋아하면 친일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연회복입니다. 그 연미복이라는 그 게. 논쟁의 출발이 신경민 의원이 비판의 지점을 자질과 능력, 예.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맞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보온 인사냐 이걸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았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친일과 오사카 도쿄 관광공사 사장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황교익 씨도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으니까 서로 그냥 이낙연은 주고받은 일본 총리나 해라. 지금 뭐 김영진 의원님은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익 씨의 표현들은 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캠프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보편적으로 의원님도 아시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인사에 대해서 그 서로 디펜스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수준에 있어서 그것은 본인의 정말 발언과 행위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익 씨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저 황교익 씨 저분이 빨리 자진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이재명 지사께서 그 내정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상황 계속되면은
황교익이란 분이 이재명 후보님한테 최대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민주당 경쟁 후보들이 빨리 그만둬 그러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거는 일단 많은 일부 여권 인사 또 야권 인사들은 황교익 씨의 내정이 이재명 후보의 본 인사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장 속에서 이재명 캠프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시간은 여기까지 듣고 사실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야에 큰 폭탄들이 있는데 처음에 부담스럽다,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저는. 맞습니까? 그중에서 이야기하셨구나. 그렇구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업체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6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당수가 고가의 외제차로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또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김종훈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당초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요? 예, 금일 오전에 이제 그 국과수 감식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결과는 빠르면 이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식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건의 전말이 보다 명확하게 이제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화재 원인을 두고서 그 출장 세차 차량 차주가 담뱃불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화재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이건 이제 정확히 확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 관계자 따르면요. 그 출장 세차 차량 차주가 현재 지금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네. 면담 조사 등 아직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소문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말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싶을 것 같아요. 소방당국이 추측한 피해 규모가 19억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다 타버린 차가 34대면 사실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16일까지 4대 손해보험사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금 보험 접수 피해 차량이 470여 대로 지금 집계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불타서 전손된 차량이 34대고요. 네. 그리고 또 화재 발생 장소가 소위 이제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그 불당동 신축 아파트라서 그런지 네. 그 피해 차량 중에 무려 37%인 170여 대가 외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추측한 게 이제 19억이라고 지금 추측을 했는데 어느 손보업계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요, 그 차량 피해,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은 거의 100억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규모면 정말 대형 보험 사고 아닌가요?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 자, 근데 화재의 원인이었던 출장 세차 업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대물 한도가 1억 원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 차량들 보상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일 텐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고 하죠. 줄여서 보통 우리가 자차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자차 보험 가입률이 75%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상당수 차량이 자차 보험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도 이제 가입 금액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차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거나 자차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감식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출장 세차 업체 귀척으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혼자서는 배상 책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 현장 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원인 불명의 사고로 판명되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 원인이 출장 세차 업체 측의 원인인 제공자가 출장 세차 업체였다면 그분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 세차 업체 기적으로 밝혀질 경우에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배상 책임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차량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보험사 규정과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순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이제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 무슨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대비해서 100% 자차 특약 의무화가 좀 힘든 상황일까요? 자차 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의무 보험의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었던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2004년에 배불 배상도 일정 한도 내에서 의무화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험 가입의 의무화는 이게 가계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조세에 준하는 준조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금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한다면 국가 또는 국가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게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공론 활동에서 꾸준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0% 자차 특약 의무화는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김종훈 변호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야당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요구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0월 내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백신을 잘 조절해 진행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강지영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대 기자는 휴가 중입니다. 자,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 제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앉았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 뉴스 썰기를 진행을 했는데 네. 기력이 딸려서 목이 좀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좀 아직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도 하셔야 됩니다. 할 겁니다. 뭐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도 하셔야 됩니다.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한 영상 보시죠.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행주치마 그리고 안철수 오늘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앞서 보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대선 출마여서 예상은 됐었는데 또 예상 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바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얘기인데요. 자, 허경영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이 나라의 보배다,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약자를 대변한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면서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혹시 허경영 대표의 단일화 제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에서 뭐 입장을 보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예. 사실 입장 내놓기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것은 제가 2016년도 당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허경영 대표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직접 인터뷰를 강정 아나운서가요? 네, 예.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했었는데 자 그때 대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 후보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예. 그중에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니, 생각하시는 너. 거예요? 자, 보세요. 안철수 염소상이에요. 문재인이 이제 소상이야. 뭐, 반기문은 개구리상이야. 청개구리상이에요. 예. 관상학적으로 염소상이다. 당시 이제 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허경영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네, 염소상이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떤 관상학자는 염소는 순해서 말을 잘 듣는다. 대신에 한번 화가 나면 풀로 받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 허경영 대표는 염소상의 이유가 시기 질투가 많아서 잘 삐지고 화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나쁘게 봤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하지만 5년 전에는 화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 와서는 존경한다. 뭐 극찬하고 있으니까 참 상황이 달라졌죠. 5년 만에 관상이 변한 것도 아닐 테고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겠죠. 네. 그나저나 당시 인터뷰한 곳은 어딘가요? 뭐 집 같던데. 네, 허 대표의 집이었습니다. 일명 허경영의 저택 한울궁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허 대표의 집밖에 없어서 제가 잘 못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좀 사진 찾아보니까 아 저기가 거기였구나. 허경영 월드라는 곳으로 최근에 좀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허경영 월드요. 네, 또 그날 또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축지법을 쓰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평소에는 운동을 해야 해가지고 축지법을 쓰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 평소에는 운동하면 축지법을 쓰면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네. 안 쓴다. 네. 일단 뭐 공중부양도 여러 번 주장했는데 뜬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를 행주산성에서 했는데 좀 이색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저렇게 백마를 타고 장군 옷을 입고 출마 선언장에 나타나서 현장에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게 둬라 뭐 저렇게 써있기도 하고 난세 영웅 허경영 이렇게 밑에 써있기도 하죠. 아, 지금 누군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지금 여기 장군복 입은 사람이 허경영 대표군요. 네, 외구로 이제 분장한 사람과 칼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내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행주산성에서 행주 치마를 목에 걸고 입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행주 대첩에서의 그 행주를 떠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행주 치마를 입고 대선 출마해요. 네. 예. 득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주 치마를 입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장군복 입고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대권 도전인데 1997년과 2007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좀 황당한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공약을 내놨습니다.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 원,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지급, 결혼수당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즘 뭐 일부 정치인들이 뭐 출산하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공약하다 보니까 허 대표는 내가 원조격이다 이러고 있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대선 주자도 준다니까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나? 사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는 게 2007년 대선 출마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저게 가능하냐? 물론 다른 후보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너무 커서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네, 재원 마련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국민 1인당 1억 원씩이면 18세 이상 4천만 명만 잡아도 4천조 원입니다. 들어보기만 영이 몇 개죠? 자, 어쨌든 용이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8배 가까이가 4천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사실 돈을 찍어내서 줄 수는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또 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또 돈을 더 찍어야겠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역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9월 대선 당시 또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당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서 당시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했고요. 2018년 말에 돼서야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대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현실에 많은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에게 불만이 많은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한데 네.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황당한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재원 아나운서 2번째였습니다. 해볼만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강릉에서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 아나운서가 너무 잘해가지고. 얼른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르죠? 아, 얼른 돌아오세요, 선배. 보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얼른 안 돌아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번째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셨는데 2번째 모신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이 논란,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정리된다는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준석 대표의 발언, 저거 정리된다라고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원희룡 후보님은 여기에서 저거는 윤석열 후보를 얘기한 거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예. 들어보십시오. 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썰전에서 나를 예. 프로그램을 열리기만 하면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합니다. 예. 자,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썰전 회의 때마다 나를 욕하고 유튜버 동원해서 댓글 나를 그냥 매도하는 댓글을 매일 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예. 그리고 나라고 시청률 조사 안 하고 있겠습니까? 예.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는 형님들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시청률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은근히 몰입되는데요. 시청률로 얘기하시니까 또 이렇게 예. 은근히 몰입되면서 저거는 이제 썰전이 정리된다고. 아니, 저거라는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어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자, 썰전 회의 때마다 또는 유튜버 댓글 가지고 예. 나를 맨날 욕하고 있다. 내 나라고 시청률 조사 안 하는 줄 아느냐. 곧 정리된다. 예. 근데 그쪽 시청률은 오르고 있으니 축하한다. 그럼 정리된다라는 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예, 거기서 앞뒤 맥락상은 윤 후보다 정리된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그게 썰전 회의 때마다 나를 욕한다라고 앞에 썰전이 명시되고 한 번도 그 주어가 안 바뀐 채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얘가 엄청나게 그래서 부적절하긴 한데 거기서 제가 몰입이 되니까. 주어는 썰전입니다. 어쨌든 상황은 예. 이해가 됩니다. 썰전과 시청률로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썰전이 나를 회의 때도 욕하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욕하고 프로그램마다 나를 욕하는데 정리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보기 위해서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클로버노트라는 앱을 통해서 자동 통화 녹음된 거를 텍스트로 풀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 저쪽에서 입당 과정도 그렇고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그 앞에 했던 말들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회의 때나 예. 아니면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표현도 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유튜버를 고용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 대표가 얘기한 건가요? 네. 통화 내용에서.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그 후보 측에 대한 그 분노를 굉장히 쏟아내고 있는 거고 거기 보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 측이라고 시작해서 주어들은 표현은 많이 바뀝니다. 뭐 저쪽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나온 저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주어가 윤에 대한 얘기였지 그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윤 캠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제가 왜 꼭 그렇게만 보느냐라고 제가 우려하는 표현을 하는데 계속 이어가면서 얘기 끝에 곧 정리된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물론 왜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대표부터가 저렇게 또 다른 후보의 한 사람인 저한테도 저렇게 불공정한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할 정도면 그리고 자기 감정에 겨워서 할 정도면 지금 이 불공정 경선의 위험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 그 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비겁하게 이걸 즐기고 있고 또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과거의 경선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당내 중진들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폭주하는 불공정 경선의 열차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고뇌 끝에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불공정 경선이라고 얘기한 거에 주된 내용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당대표가 정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전제로 삼으신 거죠? 그거는 저에게 그런 심정을 굳히게 만든 거고요. 그동안 뭐 토론회를 하니 많이, 그다음 경선 룰이 뭐 역선택을 방지하니 많이 이렇게 해서 후보들 간에 유불리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견을 하나도 취합하지 않고 당원상의 권한도 없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데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걸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선판이 짜여지게 되면 공정 경선과 국민 감동적인 우리의 드라마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전화 통화를 우리 이 대표랑 하게 됐냐면 제가 한 18분 통화한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한 15분 정도는 경선의 공정성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문제점 그리고 당대표가 왜 최후의 보루로서 거리를 둬야 되는지 당대표가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대정부 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진솔하고 설득하고 읍소하고 어떤 때는 경고도 하고 이런 내용을 실컷 얘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따로 없었고 바로 앞서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는 바 없다. 라든지 경준위에서 논의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좀 피해가는 얘기들이 많았죠. 조금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거 곧 정리된다가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경준위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문제를 두고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반발하는 상황이 윤 후보가 아니라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갈등 상황인지 반발하는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저거가 약간씩은 다른데 그 상황이 곧 정리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 갈등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갈등을 하려면 만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랬으면 당연히 그런 뜻으로 맥락도 받아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썰전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또 유튜버들을 동원해가지고 매일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라고 시청률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부 조사를 저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실 막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은 오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오릅니다. 보면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윤 후보 측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원 지사님은 오르고 있다. 그냥 뒤에 툭 튀어나온 말이 그 사이에 정리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 후보는 오르고 있다. 그 사이에 정리된다. 저쪽은 정리된다. 근데 이제 정리된다 해서 끝나고 그 뒤에 통화 중이었으니까 사실 기분 좋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왜냐하면 대화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여기서 웃음소리라든지 이거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텍스트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지사를 이사라고 한다든지 저희라고 하는 거를 저희하고라든지 한듯이 AI가 그냥 AI로 그냥 뭡니까 그 번역 봇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우선 오타도 많고요. 그다음 앞뒤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이 뉘앙스가 그 텍스트로는 절반도 전달이 안 돼요. 뉘앙스로 들으면 보다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글을 써도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다 안 되기 십상인데 저도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이 말 했다가 요 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생각나니까 또 갑자기 그 말이 끼어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원 후보님의 주장대로 저거는 윤석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많지만 그건 문맥상이고
그냥 다양한 말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썰전 얘기를 빙의를 해서 그건 이제 논리적인 문맥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시청률이 낮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자꾸 그 비적절한 생각이 들고. 아니, 썰전 맨날 나를 욕하는데 예, 예. 나라고 썰전 시청률 조사 안 하겠습니까? 썰전 말고요. 아주 옛날 걸로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걸로. 웃으면 보기 와요. 예를 들고 툭하면 나를 아주 그냥 바보 취급하고 입만 열면 그냥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말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나라고 시청률 조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 JTBC 내부 조사로 시청률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곧 정리됩니다. 예. 문맥상은 뭐 타당하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만 아닙니다. 발화자가 늘 논리적인 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냥 저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게 또 없고 또 그 막 대표로서 또 윤석열 그쪽이랑 충돌하면서 얼마나 감정의 어떤 소모가 많았겠습니까? 이게 또 북받치다 보니까 토로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뭐 내가 사실 원 후보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주어가 어디냐? 그거는 갈등 상황을 정리한다는 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갈등 상황이라고 물론 텍스트만 넣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지금 제가 드린 앞뒤 맥락 그리고 그 뒤에 지지율 오르니까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웃으면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 그래서 저는 저의 기억과 양심을 걸었을 때 저는 그거를 제가 얘기했던 그 뜻 이외로는 해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논란의 일방 한쪽인 원희룡 후보님만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이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자 전체 녹취를 녹음을 공개해라 그러면 또 딴 거 곤란한 거를 내가 발목 잡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 그 부분만이라도 녹음 파일을 올려라. 왜냐하면 그 뉘앙스 거기에 들어있는 웃음소리 이런 느낌들이 어떤지를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바로 부랴부랴 그걸 텍스트만 올렸는데 오타가 많은 왜 오타가 많은 텍스트를 올리느냐. 사실 파일. 듣고 적어서 올려도 되죠. 굳이 오타 없으면. 아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서 올렸다는 건데 이거를 내주면 아니 나는 다른 부분 빼도 좋아요. 그 부분만 올리면 아까 제가 썰전에 빗댔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희룡 후보님은 실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까지 아니어도 일단 윤석열 후보도 입당하는 과정에서라든가 당내 와서 줄 세우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 대표로서 저게 뭐 하는 거냐.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정권 교체에 문제가 되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 불공정 경선이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가르기 위해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원희룡이 윤석열을 편드느냐. 천만에 저는 우리의 공정 경선을 살려야 이게 정권 교체로까지 우리가 이 앞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침묵을 깨고 나서거나 아니면 주자들 간에 유리한 사람들은 비겁하게 침묵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내가 왜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폭로했냐라는 부분은 공정 경선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부터 폭로한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건 것 자체가 공정 경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경선 문제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내 경험도 소개를 하면서 대표가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된다. 대정부 투쟁은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경준위에 대해서 후보의 의견을 1도 취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불공정 경선의 의혹이 많이 쌓였으니 대표가 일단 빠질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빠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라. 이런 것을 설득하고 요구하는 조언하기 위해서 그런 전화였던 거죠. 그 끝에 지금 문제의 정리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하태경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과장해 원희룡 후보님이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저희가 뭐냐. 분탕질 말고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지 안 한지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그건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 하태경 우리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뭐 탄핵 발언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내역을 녹취를 공개했니 안 했니 할 때는 녹취록이 유출됐느니 아니니 할 때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왜 선택적으로 왜 원희룡과 이준석의 통화 내용이 나온 거는 분탕질이고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의 통화 내용이 나온 거는 왜 침묵입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시면 제가 인정할 게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친해서 두둔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하태경 의원께서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쭸던 걸로 다시 돌아가면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금방 정리된다의 주어가 원희룡 후보의 주장대로 윤석열 후보라면 당대표는 불공정하게 지금 공선을 하고 있는 건가? 공천 과정, 경선 과정을 불공정하게 이끌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의심이 아니라 그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날 공식 출범해서 공식 권한을 가진 이제 경선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공정의 의혹과 불공정의 문제 소지가 없게끔 그걸 약속하고 실천하면 뭐 지나간 일을 뭐 그걸 뭐 여기가 무슨 사법부도 아닌데 그걸 뭐 일일이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말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정 경선 어떻게 경선을 살려낼 거냐. 그리고 그동안 잘못 진행되어 왔던 그 경선판을 짜는 그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깨끗이 그 의혹과 그걸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게끔 결자 해지를 해달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금방 정리될 것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니까요. 뭐 많은 설득력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말을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리된다. 지지율 때문에 정리될 것이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리된다. 정리될 것이다. 여연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지금 굉장히 급속히 추락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 놔둬도 정리될 것. 이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정리될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그 캠프 쪽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내가 공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우리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를 가지고 이걸 공공연히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공정 경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표의 언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희룡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엄청나게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부적절하죠.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저는 그거랑 연결시켜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하고 잘하면 된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앞으로는 반복을 안 해야 될 거고요. 그건 저와 있었던 일은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당 안팎의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그 불만과 문제 제기에 그게 만약에 1000개라면 저는 1개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통화 내역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충원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내가 가장 앞장서서 지지를 했던 대표인데 그 불공정 경선 때문에 그 와중에서 거기다가 독불장군이라는 얘기까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참 딱하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내가 공정 경선을 이끌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거에 대해서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니까요. 일단 어느 주장이 더 합리적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뿐이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금방 정리된다.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돼야 우선 합니까? 가장 명쾌한 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원희룡이 거짓말했으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개 안 하면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6시간 안 하겠다고 넘어갔거든요.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끝까지 누가 그냥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멱살 잡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건 공정 경선이다 말이죠. 그러면 26일까지 선관위원장 선임을 해서 선관위원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취사 선택하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이 정도를 걸어가 주면 예. 과거의 일은 에피소드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끝을 낼 생각은 없다. 대신 공정 경선 과정으로 선관 일정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순서대로 것은 공정 경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전 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해외 논문을 근거로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의 110%가 백신을 맞아야 델타 변이가 잡힌다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사실상 집단 면역을 이루기 힘들다는 건데요. 잠시 후 뉴스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구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국내 기업에서 미쓰비시로 갈 현금을 압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가진 의미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의 공원 함께 걸을 거야. 쉬고 싶은